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교류용접기와 직류용접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직류용접기와 교류용접기의 차이점과 특이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현장에서는 직류용접기를 가장 많이 쓴다고 그랬죠? 대부분이 직류용접기인데 교류용접기를 쓰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류용접기와 교류용접기를 언제 어떤 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무엇이 더 많이 나올까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교류용접기는 많이 쓰는 곳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피버와크 용접에서 가끔 교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교류용접기는 피버와크 용접에서 가끔 쓰고, 그 다음에 티그 용접에서 알곤 용접이라 하죠. 알곤 용접에서도 알루미늄 용접이나 비철금속 용접할 때는 교류 용접을 하기도 하는데 주로 직류 용접을 많이 해요. 근데 시험은 교류 용접기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교류 용접기가 외울 게 많거든요.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직류 용접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직류 용접기. 직류 용접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용접기가 있으면 220이나 뭐 이렇게 380V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 이런 걸 직류 용접기를 한다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직류 전극성, 직류 역극성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자, 어제 배웠던 거 다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직류 전극성은 잘 보이시죠? 직류 전극성은 모재가 플러스이고 홀더가 마이너스이죠? 70에서 80%의 열이 모두 쪽으로 가는 거죠. 특징이 어떻습니까? 용입이 깊고 비드폭이 좁다. 이렇게 되겠죠? 직류 역극성은 DCRP라고 하는데요. 용입이 얕고 비드폭이 넓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직류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자, 직류 용접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직류 용접기는 첫 번째 정류기형 직류 용접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발전기형 직류 용접기가 있습니다. 일단 정류기형 직류 용접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용접기인데 용접기 안에 정류기가 들어있어요. 그럼 정류기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전기는 AC 전기, 그러니까 교류 전기가 들어오죠? 교류라는 거는 한 번은 플러스이고 한 번은 마이너스, 이렇게 1분 안에도 약 60번 정도 주기를 두고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60Hz라 그래서 60번 바뀌는 이거를 표준으로 삼고 있죠. 어쨌든 한 번은 플러스이고 한 번은 마이너스인 이런 전기를 교류 전기랍니다. 그러면 이 교류 전기가 정류기를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한 번은 플러스이고 한 번은 마이너스있던 이런 교류 전기가 정류기를 통과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교류 비스무리한 이런 직류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류 전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직류용접기는 정류기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발전기형이 있어요.
발전기는 어떤 원리죠? 발전기는 이렇게 코일을 많이 감아놨는데 코일 안에 자석이 돌아가면 이게 플러스,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전기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를 발전기라 하죠, 보통. 발전기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동기 발전기도 있고, 뭐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기를 통해서 직류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을까요? 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 산속에서 용접을 한다든지, 하천가에서 이런 경우는 전기를 끌어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때는 발전기를 써서 전원을 공급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직류 전기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발전기가 용접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밖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발전기형 직류용접기라는데요. 발전기형 직류용접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발전기형 직류용접기는 완벽한 직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뭘까요? 장점이 하나 더 있죠. 전기를 얻을 수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은 뭘까요? 시끄럽겠죠. 일단 이게 보통 뭐 가솔린이나 이런 걸로 돌리거든요. 굉장히 시끄럽고요. 시끄럽다는 거는 고장이 잘 날 수 있다는 뜻이죠. 또 비싸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직류용접기에서는 거의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에 잘 나오는 교류용접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용접기는 이게 용접기가 있으면은요 220V나 뭐 380V가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 단자가 있긴 한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꽂아도 되고 이렇게 꽂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교류용접기거든요. 교류용접기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직류용접기하고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용접기는 얘가 한 번은 플러스고 얘가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한 번은 플러스가 되고 얘가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모재가 있어요. 모재가 있고 이렇게 이제 용접봉이 이렇게 있으면 용접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용접을 하면서 생기는데요. 용융풀이 생기겠죠? 근데 모재가 한 번은 플러스였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였다가 한 번은 플러스였다가 한 번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모재가 플러스일 때는 70에서 80%의 열이 모재로 가기 때문에 모재가 많이 녹겠죠? 근데 또 한 번은 또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좀 안 녹아요. 녹았다, 안 녹았다, 녹았다, 안 녹았다. 이렇게 되겠죠? 또 용접봉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한 번은 플러스니까 70%에서 80% 열이 용접봉으로 가니까 용접봉이 몽땅 녹았다가 안 녹았다가 녹았다가 안 녹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크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아크가 안정되지 않고 불안정해요. 그래서 잘 들러붙어요. 굉장히 잘 들러붙어요. 실제로 용접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많이 들러붙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 용접 기능사, 또 용접 산업기사, 용접 기능장, 용접 기사에 모두 피부과학 용접이 실기시험에 들어있는데요. 이 실기시험에서는 교류용접기로 시험 볼까요? 직류용접기로 시험 볼까요? 네, 여러분 생각했던 그대로입니다. 교류용접기로 시험 봐요. 왜 그럴까요? 어려우니까요. 직류용접기는 쉬우니까 교류용접기로 시험을 봅니다. 용접이 까다로워요. 자꾸 달라붙어요. 제가 가르쳐 보면은 좀 안 들러붙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용접봉이 들러붙는데 안 들러붙게 하는 데만도 한 달이 넘게 걸리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직류용접기는 어떨까요? 직류용접기는 얘가 모재가 만약에 플러스이다. 그럼 70에서 80%열이 모재로 가죠? 이런 걸 뭐라 한다 그랬죠? 직류 전극성이라 한다 그랬죠? 그러면 모재가 만약에 플러스고 홀더가 마이너스이다. 그러면 모재가 잘 녹겠죠? 그리고 용접봉은 어떨까요? 좀 덜 녹겠죠? 그러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좀 간격을 끼우면은 용접봉과 모재 사이의 거리를 아크 길이라 하거든요. 아크 길이. 아크 길이를 어느 정도 두면은 된다. 이런 게 좀 더 쉽습니다. 아크 길이를 주기가. 교류는 왔다 갔다 하니까 될 것 같은데 들러붙거든요. 이 아크 길이를 직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면 그 이후부터는 잘 들러붙지 않아요. 그래서 교류용접기는 아크가 좀 불안정한 편이고요. 직류용접기는 아크가 굉장히 안정된 편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전극 케이블과 접지 케이블을 연결하겠죠?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전기를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요. 스위치를 올렸어요. 그러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전극 케이블에다가 이렇게 토치를 연결하고요. 접지 케이블에다가 이렇게 모재를 연결했어요. 그러면 모재의 용접봉이 닿기 전, 그러니까 용접을 안 할 때 말이에요. 용접을 안 할 때 흐르는 전류가 있어요. 어디 흐를까요? 용접기도 흐르고 얘도 흐르겠죠. 회로가 구성되기 전에 용접을 하기 전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걸 무부하라고 하거든. 무부하. 부하가 걸리지 않았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압이 있거든. 전압. 이거를 무부하 전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용접봉이 모재에 닿는 순간 회로가 구성되면서 전기가 흐르겠죠. 뭐 접지 케이블을 지나서 모재를 지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용접 회로가 전극 케이블을 지나서 홀더를 지나서 용접봉을 지나서 모재를 지나서 접지 케이블을 지나서 뭐 이렇게 되겠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용접을 하기 전에는 이 안에 전압이 있을까요? 네, 있죠. 그래서 용접을 하지 않을 때 흐르는 있는 전압을 무부하 전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무부하 전압이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네. 무부하 전압이 높으면 감전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용접사가 감전돼서 죽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용접기 때문에 감전돼 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걸 설치하면서 220V 여기 배전판에서 이렇게 220V를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근데 이걸 연결하면서 많이 감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걸 여기 보면 차단기라는 게 있거든요. 차단기를 내리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막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막 연결하고 막 그래요. 이거 몇 번은 되겠지만 특히 비 오는 날 이런 때 감전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항상 차단기를 내리시고 하셔야 돼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대부분 가짜예요. 어떤 분들은 막 비 오는 날도 이거 전기 안 내리고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 무부하 전압이 굉장히 높으면은 감전돼서 최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압이 20에서 30V 사이. 우리가 만약에 통전이 된다면 찌릿해요. 찌릿하거든요. 그러면 찌릿하다는 것을 우리가 풀어 설명하면은 근육의 수축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버전압. 일을 하지 않을 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여기 손을 댔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통전이 됐다. 뭐 그럴 리는 없는데요. 그랬을 때 무버전압이 20에 30V가 되면 근육의 수축이 일어납니다. 찌릿하다는 거죠. 저기 고주파 흐르고 막 비 오는 날은 케이블이 이 접지 케이블이나 전극 케이블이 까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기가 좀 세거든요. 비 오는 날 누워서 막 아니면 철판에 기대서 용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 온몸에 전기가 찌릿찌릿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거를 전극 케이블이나 접지 케이블에 갈라진 틈이 있는지 잘 확인해야 되거든요. 용접하다 보면 그런 거 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쉬는 날에 정비하는 때가 있으면은 하나씩 일일이 전극 케이블, 접지 케이블 이렇게 만져가면서 갈라진 틈이 있는지 전기가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어쨌든 무버전압이 20에 30V였는데 만약에 통전이 됐다, 만졌다 그러면은 20에 30V인 경우에는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요. 50V인 경우에는 50V인 경우 심장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무버전압이 50V인데 그게 통전돼서 만졌다 그러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위험하기 시작하죠. 자, 70에서 80V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심장이 멎을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100V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220V인 경우는요? 죽습니다. 380V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안전교육 같은 거 가서 보시면 많이 보시겠지만 죽긴 죽는데요. 380V에 통전되면 죽긴 죽는데요. 이상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다 죽더라고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용접기 결선하실 때 절대로 그냥 전기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안 돼요. 꼭 이거 전기 내리시고 하셔야 돼요. 위험해요. 사람 죽어요. 용접기를 용접사들이 이렇게 대부분 자기 용접기를 자기가 쓰기 때문에 뭐 중공업이나 이런 큰 곳에서 용접하신 경우는 용접기를 옮길 기회가 되게 많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 옮기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할 때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용접사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결선을. 근데 이제 이거 귀찮다고 막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 전기 살아있는 데서 막 드라이버로 막 열고 막 그러신 분 많아요. 위험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70에서 80V 이상은 굉장히 위험해요. 죽는다.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볼까요? 여기서 이 안전에 관련된 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무버전압이 얼마 정도이면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는가? 1번 20에 30V, 2번 50V, 3번 70에 80V, 4번 100V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1번 20에 30V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무버전압이 얼마 정도면 심장이 멎을 수 있나? 1번 20에 30V, 2번 50V, 3번 100V, 4번 380V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심장이 멎는다는 2번 50V가 되겠죠?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류용접기는 무버전압이 약 70에서 80V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게 교류용접기는 70에서 80V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직류용접기는 어떨까요? 직류용접기는 무버전압이 약 40에서 60V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직류용접기에서는 또 이렇게
감전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교량적이거든요. 약 70에서 80V 무부하 전압. 일을 하지 않을 때 여기 흐르는 전압이에요. 무부하 전압이 70에서 80V로 높아요. 그래서 교량적기는 대부분 정격 방지기. 정격 방지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요새 나오는 교량적기는 정격 방지기가 장착되어 나오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정격 방지기의 역할은 뭐냐면 정격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전격이에요. 전기 충격이 약자예요. 전기 충격 방지기예요. 전격 방지기. 전격 방지기. 전격 방지기의 역할이 뭐냐? 교류 용접기는 용접하지 않을 때 무부하 전압이 70에서 80V, 많이 나올 때 뭐 90V까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무부하 전압이 상당히 높아서 감전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접하지 않을 때 전격 방지기의 역할은 용접을 하지 않을 때 무부하 시에 무부하 전압을 20에서 30V로 유지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이거를 전격 방지기라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겠죠? 안전에 관련된 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 무부하 전압 교류 용접기에서 무부하 전압을 20에서 30V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장착해야 할 장치는 무엇일까요? 1번 고주파 발생 장치, 2번 전격 방지 장치, 3번 아크 부스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답이 뭘까요? 전격 방지기. 전격 방지기. 전격 방지기. 전격 방지기. 네. 그래서 교류는 무부하 전압이 70에서 80V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감전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격 방지를 달아요. 직류용접기는 어떨까요? 40V면 심장이 멎지는 않겠죠? 40에서 60V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고요. 가격을 한번 볼까요?